누구세요? 현관문을 열어준 낯선 남자의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분명 제가 평생을 살아온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이 집주인인데요. 댁은 누구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자 남자는 더욱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제가 며칠 전에 산 집인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효도 선물이라며 보내준 태국 여행이 사실은 저를 집에서 내쫓기 위한 잔인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식들이 차려준 함정에 빠져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모두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한 어머니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어떻게 예상치 못한 조력자를 만나 자식들에게 가장 통쾌하고 완벽한 복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67살 된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가진 것도 기댈 곳도 없었기에 어린 새 아이를 보며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남의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죠. 막내는 등에 업고 일했습니다. 가게 구석에 앉혀놓고 아이가 울면 달래고 졸면 무릎에 재워가면서도 쉴 새 없이 김치를 무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다 보니 몇 해 뒤에는 마침내 제 이름을 단 작은 반찬가게 하나를 열 수 있었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목이 퉁퉁 붓고 손가락이 베어도 붕대를 대충 감고 또 일했습니다. 자식들 밥 굶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려고, 남들만큼은 해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이 지금 돌아보면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큰아들 진호는 대기업에 번듯하게 취직했고, 둘째 딸 미영이는 어엿한 미용실 원장이 되었으며, 막내 성민이는 아직 사업 구상 중이라며 백수나 다름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제 자식들이 한없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작년 반찬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제 무릎이 더는 버텨주지 않더군요. 계단 하나를 오를 때마다 뼈마디가 부서지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해온 일을 놓고 나니 마음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나는 뭘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전봇대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지관 노래교실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젊었을 적 제 꿈이 가수였어요. 하지만 팍팍한 살림에 그 꿈은 마음속 깊은 곳에만 묻어둔 채 평생을 살아왔지요. 그날따라 그 낡은 종이가
자꾸만 제 눈에 밟히더라고요.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노래교실 첫날은 참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다녀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다는 게, 누군가 제 노래를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태식 씨. 칠순의 나이에 셔츠에 단정한 재킷을 걸친 점잖고 인품 좋은 남자분이셨죠. 처음에는 그냥 복지관에서 자주 마주치는 어르신 중 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박수를 쳐주고, 다 같이 차를 마실 때면 조용히 제 찻잔부터 챙겨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가 어쩐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제게 다가와 식사나 같이 하시지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순간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누가 그런 따뜻한 말을 제게 해준 게 대체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생각할 틈도 없었죠. 그냥 이 나이면 시집 가야지 하는 주변 분위기 속에 그렇게 결혼하고 자연스레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연애라는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먼저 떠난 뒤에는 생계를 책임지느라 장사를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괜히 조심스러웠고, 식당 맞은편에 앉은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만 제 눈에 밟혔어요. 그분은 말이 많은 분도 아니었고 제게 뭘 특별히 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 한 술 뜨기 전에 저한테 먼저 물컵을 밀어주고, 오늘은 어떤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다정하게 물어봐주는 그 말투.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좋다고 하기도 어색하다고 하기도 그런 참 묘하고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다시 느껴도 되는 걸까?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맞는 걸까? 당황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씩 만나 영화도 보고 공원도 걸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김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저녁 무렵 큰아들 진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허리춤에는 외제차 키링이 달려 있었어요. 키링에는 강남 골프장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왔니? 밥은 먹었고? 큰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지요.
아이, 엄마가 친정에 가 있어서 겸사겸사 들렀지 뭐.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저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오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는 법이었거든요. 그래도 반가운 마음에 국을 데우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하나씩 꺼내 식탁에 올렸습니다. 몇 숟갈 뜯은 큰아들이 수저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좀 빠듯해서 그런데 혹시 50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어? 지난달에도 300만 원 가져갔잖니. 제가 작게 말하자 큰아들은 멋쩍게 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근데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다음 달 보너스 나오면 바로 갚을게. 그 말을 저는 10년 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크고 작은 돈을 빌려간 게 어림잡아도 1억 원은 훌쩍 넘었을 겁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온전히 갚은 적은 없었지요. 그래도 또 결국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 마음 하나로 늘 그래 왔으니까요. 잠깐만, 국 좀 더 떠올게. 그거 마저 먹고 내가 이체해 줄게.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국솥 뚜껑을 여는 순간 거실 쪽이 이상하게 조용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큰아들이 제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괜히 심각해 보였어요. 뭘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얼굴이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자리를 비운 게 괜히 마음에 쓰이더군요. 조심스럽게 다시 다가가 앉았을 때 큰아들은 핸드폰을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그걸 쳐다보자 큰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핸드폰 화면에는 며칠 전 복지관 노래교실이 끝나고 정태식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던 저와 그 사람이 담긴 평범한 사진 한 장이었죠. 아, 복지관에서 알게 된 분이야. 노래교실 다니다가 알게 됐어. 그때 큰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은 화면을 보더니 잠시만요, 회사에서라며 베란다로 나갔어요. 문을 살짝 닫았지만 창틈으로 작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 엄마가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잘못하다간 우리 재산 다 뺏기게 생겼어.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이제 친구도 사귀고 그러셔야지. 그 말투가 왠지 낯설었습니다. 무덤덤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어요. 차라리 화라도 냈다면 그게 더 제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갈 준비를 하던 큰아들이 마지막에 던진 말이 자꾸만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할까? 오랜만에 다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 말이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큰아들이 제 등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큰아들이 제 사진을 보고 간 그날 이후 이상하게 자식들이 집에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 외에는 연락 한 번 없던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번갈아 가며 얼굴을 비췄답니다. 주말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큰아들과 큰며느리 수명이가 환한 미소를 짓고 서 있었지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혼자 식사하시면 적적하실까봐 저희가 같이 아침 먹으려고 일찍 왔어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거실 소파에 아주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모습이 제가 당연히 밥상을 차려줄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 같았지요. 어머니,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아니다. 앉아있어라. 금방 할 수 있다. 그래도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제가 부엌에서 국을 데우는 동안 며느리는 마치 도와주는 척하면서 주방 서랍을 하나둘씩 열어보더군요. 심지어 제가 통장을 넣어두는 위쪽 창잔까지 슬쩍 열어보는 게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지만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며느리는 조용히 부엌 근처에 서서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은 잘 다니시고요. 그럼 병원도 잘 다니고 당뇨약도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있지? 통장이랑 인감은 잘 보관하고 계시죠? 요즘 사기가 정말 많대요. 노인분들 상대로 연애하는 척하면서 돈 뜯어내는 사람들 많다고 하고요. 그 말에 큰아들이 머쓱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그런 말은 갑자기 왜 해서 사람 놀라게 해? 아이 참, 걱정돼서 그렇지. 그렇게 아침을 먹는데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 복지관에서 만난다는 아저씨 계속 만나세요? 응, 왜? 그 아저씨 자식들은 몇 명이나 있대요? 어디 사는데? 집은 있대요? 몰라. 그런 걸 내가 왜 물어가?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어요.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한 그 눈빛을 그날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국이 다 식을 때쯤 두 사람은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일어났고 저는 조용히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았어요. 괜히 뭔가 찝찝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그 일을 마음 한구석에 담아둔 채 며칠이 흘렀을 무렵 이번에는 딸 미영이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화도 잘 안 받던 아이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더군요. 엄마, 미용실 끝나자마자 바로 왔어. 요즘 잘 지내?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은 집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불편하더라고요. 차를 내어주고 앉았는데 딸이 슬쩍 말을 꺼냈죠. 엄마, 그 사람 말이야. 복지관에서 만났다는 그 아저씨. 엄마한테 혹시 돈 이야기 꺼낸 적은 없어? 그 질문에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되물었죠. 왜 그런 걸 물어? 태식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랬더니 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더군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잖아. 노인분들 상대로 연애하는 척하면서 돈 뜯어내는 사람들. 엄마 정말 그 사람 믿어도 되는 사람이야? 그날 저녁 딸이 집을 나서면서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 지금 엄마 집에서 나가는 길이야.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새언니한테도 집 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아보라고 해.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갑자기 저를 걱정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딘지 모르게 그 속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거든요. 주말이 되자 이번에는 막내 아들 성민이까지 찾아왔습니다. 막내 아들은 돈이 필요할 때 빼고는 얼굴 한번 비추는 일이 없는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작년 추석에도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던 아이였지요.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다 같이 한번 모이자. 가족 회의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러더니 그 주말 큰아들이 큰며느리와 함께 왔습니다. 딸도 왔죠. 큰며느리는 케이크를 하나 들고 와서는 제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가 어머니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불길하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케이크까지 사왔는데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거실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큰아들, 큰며느리, 둘째 딸, 막내 아들. 명절도 아닌데 이렇게 오랜만에 자식들이 다 모이니 집안이 북적북적하고 사람 사는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내 걱정을 해주는구나 싶어 자식 키운 보람도 느꼈지요. 저녁을 먹고 딸이 커피를 내오는데 큰아들 진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가 행복하게 사시는 걸 원해요. 그 사람도 엄마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면 좋지요. 근데 말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큰아들의 눈빛이 큰며느리를 향했습니다. 그러더니 큰며느리가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예전에 부동산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노인분들 상대로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처음에는 다들 친절하고 좋은 사람인 척 하다가 딸 미영이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그 사람 진짜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봤어? 아들은 미국에 있다면서 연락처도 모른다며. 엄마, 그 아저씨 휴대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사기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목소리는 걱정하는 톤이었지만 말 자체는 태식 씨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 숨이 막혀왔습니다. 제가 말문이 막혀 있는데 막내 아들까지 거들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 사람한테 엄마 집 이야기한 적은 없어? 가게 건물이나 예금 이야기 같은 거. 엄마 돈 보고 적분한 거 아니냐고. 큰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어머니 집만 해도 시세가 8억원은 좋게 넘을 거예요. 가게 건물까지 합치면. 그러다 큰아들이 눈짓을 하자 말을 멈췄어요. 세 사람이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서로를 향해 눈을 찡긋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사냥감을 눈앞에 둔 하이에나 무리 같았지요. 가슴이 철렁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내 재산 이야기한 적 없어. 그리고 너희가 뭔데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의심하니? 내가 평생 반찬 가게 하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는데 내가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 바보로 보이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자식들의 눈에는 결국 내 돈 걱정밖에 없는 건가 싶어서요. 큰 며느리가 큰아들의 손을 누르는 게 보였어요. 그러자 큰아들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다 엄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큰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불효자식처럼 보일까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웠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딸 미영이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구글에 검색 한번 해봐.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기 정말 많이 나온다고. 진짜 사랑이면 돈이 없어도 만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머리가 띵 하고 울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들을 하는 건지, 무슨 돈, 무슨 사랑. 그저 노래교실에서 만난
좋은 친구일 뿐인데 지금 무슨 말들을 하는 거야? 누가 사기꾼이고 무슨 상속을 해달라는 거야? 누가 결혼한대? 누가 연애한대? 그냥 친구로 몇 번 만난 게 전부야. 왜들 이러는 거야? 입안이 바짝 말라오고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직 태식 씨와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오랜만에 누군가와 커피 한 잔 마시며 대화하는 것이 좋았을 뿐인데 이 나이에 와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작은 설렘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생각했겠어요.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이제는 누군가 옆에 있으면 그게 더 불편할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식들은 벌써 제가 태식 씨와 결혼이라도 할 거라고 단정 짓고 있었고 그리고 자식들은 제가 누군가와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빼앗길까봐 천전긍긍하는 그 모습에 인생이 참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전 재산을 증여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집도 이 가게도 내 이름으로 두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안전망이자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만들 가봐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니까. 큰 며느리는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시 한번 상속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어머님도 상속해 주시고 마음 편하게 그분 만나셔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대체 뭐가 진심이라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나는 이제야 겨우 내 인생을 조금이나마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또 이 아이들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들의 표정과 말투가 결국 저를 제 집에서 내모는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요. 잠을 못 이루던 그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식 씨였습니다. 정숙 씨,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목소리가 영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군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태식 씨,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제 재산을 탐내는 것 같아요. 태식 씨 때문이 아니라 태식 씨를 핑계로 제 재산을 증여받으려는 것 같아요. 내 자식들인데 날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서글퍼요.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질 정도로 제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죠. 정숙 씨, 진정하십시오. 지금 이건 정숙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전화 통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통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며칠 뒤 막내 아들 성민이가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제가 엄마랑 같이 살 때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반가웠습니다. 연락도 잘 안 하던 아이가 이렇게 먼저 찾아와 준 것도 고마웠고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얼굴만 봐도 마음이 든든했어요. 막내 아들은 첫날부터 이것저것 집안일을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퇴근길에는 과일을 사오고 주말에는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까지 해주었죠. 엄마, 오늘은 내가 다 할게요. 푹 쉬세요. 고등어 껍질을 정성껏 발라주며 말하는 그 모습에 이 녀석이 이렇게 살가웠던가 싶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척은 금방 드러났습니다. 제가 태식 씨와 통화할 때마다 막내 아들은 부엌에서 커피를 타거나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제 근처를 맴돌더군요. 그리고 통화를 마치면 을에 묻곤 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랑은 요즘도 자주 통화하세요? 요즘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니까요. 말은 걱정이었지만 눈빛은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부드러운 말투 뒤에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달까요? 괜히 제 목소리 톤도 작아지고 전화를 받는 시간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복지관 모임에 나가려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현관 앞에서 저를 말렸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꼭 나가셔야 해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시면 안 돼요. 그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 내가 어딜 가든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나 싶더군요. 그리고 막내 아들의 눈이 제 핸드폰 쪽을 힐끔 하고 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돕겠다고 온 게 아니라 저를 감시하려고 들어온 거라는 사실을요. 그 주말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반찬 좀 챙겨왔어요. 요즘 잘 지내시죠? 평소에는 이런 걸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며느리가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는 척 하면서도 큰 며느리는 집안 구석구석을 유난히 살펴보더군요. 특히 제 서랍장과 통장을 보관하는 찬장 쪽으로 자꾸만 시선이 향하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큰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며 방 안팎을 오가는데 무언가 물건을 찾는 듯한 그 모습이 영 불편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도와준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웃으며 받아들였죠. 그날도 그렇게 뭔가 찝찝한 기분만 남긴 채 두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나 어느 날 아침 막내 아들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에 놓여있던 막내 아들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는데 화면에 큰아들 진호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어머니 설득했어? 빨리 서둘러야 돼. 그 태식이라는 사람 위험한 인물이래. 부동산 여러 채 있는 노인들 몇 명 더 만나섰다고 하더라. 돈 노리는 거 확실해. 그 문자를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태식 씨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 자식들이 한데 모여 이런 식으로 저를 감시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태식 씨를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중에 사기당해서 재산 다 날리지 마시고 미리 저희한테 증여해 주세요. 그게 엄마가 그 아저씨한테 농락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자꾸 왜들 그러는 거야. 그런 사이도 아니지만 설령 그런 사이라고 해도 증여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그날 저녁 이번에는 며느리가 혼자 들렀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걸 해온 적도 없던 아이가 갑자기 과일까지 사들고 찾아오니 말은 고마웠지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마트에 갔다가 과일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어머니 생각나서 사왔어요. 그러더니 커피를 타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예전에 부동산 일을 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전부터 노인분들을 상대로 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았어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왔다가 나중에는 집이며 재산을 몽땅 가로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큰 며느리는 마치 자기 친정어머니를 걱정하는 딸처럼 말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어쩐지 다른 의도가 비쳐 보였습니다. 혹시 통장이나 인감은 잘 보관하고 계시죠?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요즘에는 가족도 모르게 재산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그만들 좀 하면 좋겠구나. 알겠어요, 어머니. 저희는 그저 어머님이 걱정이 돼서요. 하고 대답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어딘가 못내 아쉬워 보였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며느리는 M1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들었다가 내려놓더니 어색한 인사를 건넨 뒤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제 마음속은 걷잡을 수 없이 뒤숭숭했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돌아간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큰아들 진호가 가족 단체 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예약해뒀습니다. 어머니 날짜만 고르시면 됩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누구도 제 의사를 묻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다짜고짜 저를 몰아붙이기만 했습니다. 태식 씨에게 모든 것을 말했죠. 태식 씨,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태식 씨를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애들이 자꾸만 태식 씨를 계속 만나려면 재산을 자기들한테 증여하고 나서 만나라고 하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자 태식 씨는 조용히 제게 되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 의견을 이렇게 진심으로 물어봐 준 사람이 과연 있었던가요? 모두가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만 말했지. 제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봐 준 반 태식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아직은 안 주고 싶어요. 내가 평생 땀 흘려 번 돈인데 왜 그래야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태식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억지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정숙 씨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막내 아들은 매일같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어때요? 법무사 사무실 한번 가보면 어때요? 딸 미영이는 엄마, 건강하실 때 미리 해두셔야죠. 라는 문자를 보내왔고 큰아들은 제가 날짜 조율해 드릴게요. 라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새아이가 번갈아가며 저를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쯤 되니 재산이고 뭐고 다 지긋지긋하게만 했습니다. 하루는 큰아들 내외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큰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저희는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증여해 주시고 나면 어머님도 더 마음 편하게 연애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 엄마. 자꾸 시간 끌지 말고 우리가 모시고 살겠다고 할 때 증여해줘. 어차피 나중에 해줄 거 지금 해주면 대우도 받고 좋잖아. 무언가 단단한 벽에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압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결국 그래 이걸 주면 나를 좀 그만 내버려 두려나 하는 생각까지 미쳤습니다. 알았다. 생각은 한번 해보마. 그러자 다음날 자식들이 저희 집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마치 지금이 기회라는 듯이. 그날도 온갖 설득이 이어졌지요. 엄마, 말 나온 김에 오늘 증여해 주세요. 그래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우리도 이제 엄마 자주 찾아뵐게요. 맞아. 우리가 잘하면 되잖아. 그래, 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집은 내 집이다. 나는 이 집에서 나갈 생각이 없고 너희는 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을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겨다오. 그래야 내가 마음 놓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넘겨줄 수 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더군요. 그러자 큰아들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네, 엄마, 그렇게 하죠. 문서로 남겨야 엄마가 믿으시겠다면 저희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큰 며느리는 재빨리 맞장구를 쳤습니다. 네, 법무사님께 미리 말씀드려 놓을게요. 어머님이 마음 놓으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명의 이전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손에 펜을 쥐고도 선뜻 사인하지 못했어요. 막상 하려니 눈앞에 글자들이 잘 보이지 않았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 오른편에는 태식 씨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같이 입을 맞춘 듯 상속이니 서류니 저를 몰아붙이는 것을 보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혼자 그 자리에 앉으면 뭔가 또 자식들에게 휘둘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내 편 하나쯤은 있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태식 씨에게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었거든요. 태식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괜찮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지요. 반대편에서는 큰 며느리가 법무사에게 뭔가 속삭이듯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몇 장을 더 꺼내 정리했고 큰 며느리는 마치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능숙하게 준비를 도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말했던 약속 있잖아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저를 잘 모시겠다는 그 약속, 그걸 이 서류에 꼭 좀 넣어주세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항 하나를 추가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수중자는 증여자의 생존 기간 동안 거주 및 보호를 보장한다. 그 문장을 확인한 뒤에야 저는 비로소 펜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 준다. 대신 너희는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등기 처리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고 딸 미영이는 입가에 옅은 웃음을 머금었으며 막내 아들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큰며느리 수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퍼진 미소는 마치 오랜 숙제를 끝낸 것 같은 깊은 안도감이 묻어 있었지요. 등기는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당부하는 목소리도 한결 밝아 보였어요.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처럼 허했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지켜온 것들을 단 하루 만에 모두 내어준 기분. 손에 쥔 것도 없고 남은 건 허탈한 뿐이었습니다. 명의 이전이 끝난 며칠 뒤 놀랍게도 자식들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번엔 큰며느리 수명이가 웃으며 종이 한 장을 제게 내밀었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해서요. 태국 방콕 파타야 5일 패키지 여행권이에요. 가셔서 푹 쉬고 오세요. 혼자만의 시간도 좀 필요하시잖아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하필 지금? 하는 의심이 스쳤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고마운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죠. 태국이라니? 거기 날씨가 좋다던데. 제가 예약까지 다 알아봤어요. 어머님 편하게 다녀오시라고요. 큰며느리 말투는 상냥했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의심만 할 수도 없었고 잠시 망설였지만 큰아들도 딸도 모두 잘 다녀오라고 말했고 저도 난생 처음 받아보는 효도 선물이었기에 그 마음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게다가 태식 씨에게 물었더니 같이 갔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라고 아쉬워하셨지만 이 정도 친분에 해외여행까지 같이 가기에는 제 마음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태식 씨는 그럼 매일 전화는 꼭 하셔야 합니다. 라며 따뜻하게 저를 배려해 주셨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큰며느리와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동산에서 이번 주 내로 계약 진행한다고 했어. 큰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5일 있다가 오시는데 그 전에 다 처리할 수 있겠어? 큰아들이 물었어요. 걱정 마. 이미 다 알아봤어. 오시기 전날 잔금 처리하고 그날 바로 짐 빠면 돼. 큰며느리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야? 막내 아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병인은 이미 우리 앞으로 되어 있잖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큰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계약? 내 집을 팔겠다는 건가? 명의를 이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더 들으려고 하자 그들이 제 발자국 소리를 듣고 대화를 멈췄어요.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싶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설마 내 자식들이 그렇게까지 할까 싶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자식들이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내밀며 어머니 푹 쉬다 오세요 라고 말했을 때부터 느꼈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하필 지금일까? 왜 이렇게 급하게 나를 보내려고 하는 걸까? 하지만 그때는 그 말들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불길한 예감만 안고 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방콕의 호텔방에서 보낸 마지막 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이국적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이제 집에 가면 자식들에게 확실히 물어봐야겠다. 뭔가 이상해.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걱정했겠지만 이상하게 이번에는 화가 먼저 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태식 씨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긴장된 것 같았어요. 종숙 씨, 태국 여행은 즐거우셨습니까? 그가 제 캐리어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우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색한 침묵 속에서도 어딘가 마음은 편했지요. 창밖으로 흐르는 익숙한 풍경들, 오랜만에 돌아온 내 동네가 반갑게 느껴졌죠. 집 앞에 도착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 혼자 들어갈게요. 바래다 줘서 고마워요. 그러자 태식 씨도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오랜 여행으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집에 잘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태식 씨는 집 앞에서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현관 도어록에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삐삐삐 하는 오류음만 울렸습니다. 다시 입력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번호를 잘못 기억하고 있나 싶어 한 번 더 눌러봤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지요. 순간 이상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래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인기척이 났고 잠시 뒤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저 이 집 주인인데요. 그런데 댁은 누구세요? 그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제가 며칠 전에 산 집인데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팔지도 않았는데 집이 팔려 있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짐가방은 아직 제 손에 들려 있었고 저는 현관 앞에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 물었습니다. 혹시 누구한테 이 집을 사셨나요? 그 남자는 잠시 안쪽을 보더니 아내로 보이는 여자를 불렀어요. 여자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부동산에서요. 원래 사시던 분이 해외로 이민을 가신다고 해서 급하게 계약했어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3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부부요? 혹시 어떻게 생겼나요? 글쎄요. 여자분이 아주 예쁘고 단정하게 생긴 분이셨어요. 40대 정도? 특히 부동산 계약에 대해 아주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절차를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큰 며느리와 큰 아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부는 당황하며 저희는 정상적으로 계약했어요. 계약서도 있고 등기부등본도 다 확인했다고요. 라고 말하더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옆집 박아줌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다 저를 발견했어요. 어머, 정숙 씨, 요양원 가신 거 아니셨어요?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요양원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그럼 아무것도 모르셨던 거예요? 지난주에 자식분들이 집을 팔았어요. 어머니께서 요양원으로 가셨다고 하던데요.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양원이요? 무슨 소리예요? 네, 큰 아드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혼자 사시기 힘드시니 좋은 요양원으로 모셨다고. 그래서 집을 판다고요. 우리 진호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큰 트럭이 2대 나와서 짐을 다 실어 갔어요. 큰 며느리님은 부동산 사람들이랑 같이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더라고요. 정숙 씨,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던 거예요? 요양원. 누구 마음대로 내 집을 내 허락도 없이 팔아버렸다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자식들이 왜 그렇게 명의 이전을 서둘렀는지, 왜 갑자기 효도 여행이라는 걸 보내주었는지, 그리고 왜 큰 며느리다 그토록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혼자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도 저를 외면하는 것 같았어요. 우산도 없이 캐리어 하나만 끌고 비를 맞으며 멍하니 서 있던 저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지요. 평생 모은 내 집, 내 모든 추억이 담긴 공간, 그리고 내 자식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태식 씨. 몇 번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매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숙 씨? 태식 씨? 저...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숙 씨, 무슨 일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영 안 좋으신데. 제 집이 없어졌어요. 제가 여행 간 사이에 자식들이 팔아버렸대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 앞이요. 거기 그대로 계십시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태식 씨가 우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비는 어느새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죠. 정숙 씨, 그가 제 모습을 보고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장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이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큰아들 내외가 다 처리했대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 앞이요. 거기 그대로 계십시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태식 씨가 우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비는 어느새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죠. 정숙 씨, 그가 제 모습을 보고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장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이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큰아들 내외가 다 처리했대요. 뭐라고요? 태식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도 무척 놀란 것 같았습니다.
태식 씨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선 제 집으로 가시죠. 이대로 비를 맞으면 감기 드십니다. 그날 밤 저는 태식 씨의 집에 묵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그 집. 한 방에 앉아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그제서야 서서히 현실이 다가왔습니다.